자, 여기까지 우리가 기후변화를 너무 길게 얘기했는데 한국 경제가 이 기후위기하고 굉장히 비슷하다 이거예요. 한국 경제도 복원력을 사실상 상실 단계에 지금 이미 진입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균형 상태를 얘기할 수 있지만은, 경제 생태계는요, 쉽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개념이 내수하고 수출로 이루어지잖아요. 경제는요. 내수와 수출 간의 불균형, 이것도 균형이 깨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주도 성장, 내수를 희생, 내수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가계 소비를,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가계를 희생을 시켜가지고 수출을 지원하는 그 수출주도 성장이죠. 이걸 가지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이 균형이 깨짐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출 환경이 나빠질 때마다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요? 가계부채에 기반을 해가지고 소위 건설 경기 부양으로 우리가 성장을 만들어냈고, 그에 따라서 가계부채가 증가하면서 가계의 가처분 소득이 감소하지요. 네? 원리금 상환 부담이 증가하니까요. 그래서 내수가 더 악화되지는, 즉 가계 소비나 내수가 약화되는 게 가계 소비와 내수를 추가적으로 약화시키는, 소위 말해서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 강화 사이클이 한국 경제에서도 만들어진 거죠. 그 결과로 뭐냐면은 지금 현재는 수출까지도 붕괴되지는, 내수만 붕괴된 게 아니라 수출까지도 붕괴되지는 이런 동시붕괴로 우리가 진입했다는 게 최근에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이재명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것이 회복과 성장이잖아요. 이때 회복이라는 것은 민생 회복이 있죠. 민생 회복이요. 국민들의 경제적인 삶을 그러니까 회복시키는 거잖아요. 너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삶이 처참하게 지금 망가진 상태니까요. 이거를 그러니까 달성하려면 이 두 가지 목표를, 이건 동시에 달성해야 되는 건데, 이걸 달성하려면은 과연 달성 가능한 것이냐? 이게 구체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처방이 안 나온다면은 이걸 하나 구호로 끝일 수 있죠. 구호로요. 그래서 이거를 달성하려면 어떠한 우리가 과제가 필요한가를 좀 검토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지난 35년간요, 우리 경제 지표를 잠깐 먼저 보게 되면 이렇습니다. 맨 밑에가 녹색으로 되어 있는 게 연평균 성장률이에요.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그 다음에 코로나 이후에 이 성장률입니다. 6.6% 시작해가지고 올해 1분기에는 마이너스 0.2%가 떨어졌어요. 맨 끝에는 그래 물론 분기별 성장률입니다. 네? 분기별. 올해 1분기는요. 근데 이게 떨어졌죠. 근데 이 성장률의 하락은 어디서 대부분이 비롯되고 있느냐? 내수의 성장 기업은 90년대는 6.6% 중에서 6.2%를 그러니까 내수가 만들어냈었어요. 그래서 내수가 3.8%로 2000년대 떨어지니까 당연히 성장률도 4.6% 떨어지고요. 그래서 격차가 좀 벌어진 거는 그 나머지 수출이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네? 근데 2011년 이후에 보게 되면요, 격차가 다시 좁혀지지요. 내수하고 연평균 성장률이라고요. 그 얘기 뭡니까? 수출의 역할이 2011년 이후에,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2011년 이후에 수출 역시 그러니까 성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내수는 뭐에 의해서가 된 거냐? 가계 소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가계 소비가 사실 기반이잖아요. 가계가 소비를 해줘야지만이 기업도 투자를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계 소비가 1990년대 3.3%포인트씩 연평균 만들어내다가 최근에 올해 1분기는 0%로, 팬데믹 이후에 지난 5년 동안에는 0.6%로 그러니까 쭉 줄어들었습니다. 즉 가계 소비가 내수의 기반이고 내수가 성장의 기반인데 가계 소비가 약화되니까는 내수도 약화되지죠. 내수가 약화되니까 경제 성장률도 약화되지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합니다. 가계 희생을 통해서, 즉 뭐냐면 수출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가계 희생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이었는데, 이게 바로 경제의 균형을 그러니까 파괴시켰다 이겁니다. 경제 생태계의 균형을 파괴시켰다 이거예요. 경제 생태계는 내수와 수출의 균형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게 파괴가 됐다 이거예요.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출이 잘 돼도 내수로 연결이 안 되어지는, 네? 결과론적으로 이렇게 진행되집니다. 그래서 가계소비 취약성이 내수를 둔화시키고 성장이 둔화되니까는
또 소비와 성장이 억압되어지고, 소위 자기 강화 사이클이 우리가 기후변화에서 봤듯이 기후변화에서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온난화 가속화가 소위 말해서 질병 폭발이라든가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자연재난에 그러니까는 이 빈도수라든가 이 자연재난의 크기를 더 키우고 있듯이요. 예? 지금 한국 경제도 똑같은 논리가 작동을 해요. 가계 희생을 통해 가지고 이 경제의 생태계가 그러니까는 생태계가 약화된 거예요. 생태계가. 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 경제학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취약합니다. 취약해. 생태계에 대한 인식이요. 네? 그러니까는 가계 소비가 취약해지면 내수가 둔화될 게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뭐냐면은 그러니까 이걸 왜 그랬겠냐? 수출로 돌파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근데 수출이 우리가 마음대로 수출을 많이 하고 싶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세계 경제가 안 좋으면은 수출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때마다 어떻게 되냐? 가계 소비와 건설 경기 부양으로 성장을 했다 이거예요. 근데 가계 부채가 증가할수록 가계의 그러니까 가처분 소득이 그러니까 줄어들잖아요. 약화되잖아요. 억압받잖아요. 그러니까 소비가 또 억압되죠. 그러니까 가계 소비 취약성이 가계 소비를 더 취약하게 만드는 갈수록. 그러니까 성장이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한 그러니까 사실을 우리 정책을 입안했던 관료라든가 정치인이라든가 그 다음에 전문가들조차도 경제의 생태계적인 사고가 없어서 생긴 일입니다. 지난 35년의 경제 지표를 통해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가계소비가 성장 기여분이 약해지면서 90년대 3.3%포인트를 했던 것이 최근에는 거의 제로로 떨어졌듯이 계속 떨어지잖아요. 계속이요. 계속 떨어지는 상황 속에서 내수의 성장 기여분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떨어지죠. 성장률이 떨어지죠. 이 가운데서 이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 수출에 목을 매는 경제로 수출을 했던 거잖아요. 네? 수출 했던 거잖아요. 수출이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겁니까? 네? 특히 우리가 FTA를 공격적으로 확장했었던 2011년 이후에 수출의 증가율이 떨어진 왜 미국이 금융위기 이후에 가계부채를 구조조정하면서 미국의 수입이 급감에 떨어졌잖아요. 제일 큰 시장인.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출 증가율도 급감하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우리의 경제가 그러니까는 해외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종속변수가 돼버리니까 되니까는 우리가 수출이 안 좋을 때는 가능한 경제는 자기 자율성을 갖고 있어.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자기 스스로 그러니까는 회복력을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수출 환경이 안 좋으면은 세계 경제가 안 좋아 수출이 안 좋으면은 우리가 우리 내부의 힘을 가지고 이 경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내부의 힘에 가장 기초가 되는 게 가계 소비인데 이걸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망가뜨려 버리니까는 경제 체력이 나빠진 거고 윤석열 지난 그러니까 3년 동안에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위기로 간 거죠. 그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가 제가 이거였잖아요. GDP에서 파란색은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가계 소비가 50% 밑으로 내려간 나라는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뿐이 없다랬잖아요, 제가요. 네? 우리나라는 이게 2011년 이후에 11년 이후부터는 50% 밑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균형이 파괴된 거예요. 내수 수출 간에. 경제 생태계가 망가진 겁니다. 근데 2011년 이후에 수출도 그러니까 성장이 거의 정체해버려요. 문제는. 최근에 2021년 조금 올라간 거는 반도체의 하나 현상에 불구하고. 그 결과가 뭐냐? 잃어버린 10년의 가계 소비입니다.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우리가 이런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 이게 10년 전 2016년 수준으로 돌아간 거 아닙니까 지금요. 2016년 수준으로 해요. 가계 소비가. 예? 그거 왜 그러냐? 가계 소득이 잃어버린 6년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갔기 때문에. 예? 이게 결국은 가계 희생을 통한 수출주도 성장의 최종 종착지로 지금 이 결과가 나온 거예요. 네? 생태계의 균형이 파괴가 되면요. 이렇게 망가집니다. 우리가 지금 기후변화, 기후위기하고 똑같아요. 우리 기후변화, 기후위기로 지금 폭염에 시달리고 하는 게 이게 작년보다 올해가. 저는 있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저 80년대 초예요. 그 당시에 보게 되면은
뭐 친구가 이제 군대 간다고 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기 동해안 삼척으로 놀러 갔는데, 예? 바닷가로 그러니까는 놀러 갔는데 거기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가면 7월 말경이었습니다. 그 당시 되게 그러니까 가는 게 7월 말이니까요. 예? 이 저기 저 피서를 가면요. 7월 말이 제일 더웠었잖아요. 8월 초하고요. 7월 말인데 그 당시 라디오를 통해 가지고 기온에 대해서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온을 듣는데 서울이 막 30도를 막 육박한다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당시 뭐라고 했냐면 야 우리 며칠 더 있다 올라가자. 서울 올라가면 좀 너무 더울 것 같다. 30도인데 너무 덥다는 그런 그 인식을 하고 있었어요. 80년대 초만 하더라도. 근데 요즘 어떻습니까? 37도를 넘었다는 얘기까지 내가 듣고 그러는데 사실 이거 인간의 체온보다 더 높은 거 아니에요? 과거에는 제가 인간의 체온보다 높으면은 굉장히 큰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얘기도 듣고 그랬었는데 요새 35도 이상은 그러니까 일상화되고 있잖아요, 지금요. 네? 폭염주의보가 내린 게 그러니까는 바로 그런 상태잖아요. 이게 이제 일상화되는, 그래서 이제 폭염을 하나 일상적으로 이제 일상적인 변수로, 예? 뉴노멀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앉아있는데 이렇게 되게 된 거나 경제에서요. 가계소득이 잃어버린 6년이 되거나 가계소비가 잃어버린 10년이 된 거나 이게 뭐가 다르냐고요. 소위 말 자기강화 사이클이 기후변화에서는 에너지 순환의 흐름이 깨지고 지금 뭐냐면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키고 가속화되는 온난화가 더 그러니까 지구를 더 가열시키고 이런 악순환고리. 그래서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이 기후변화 재난을 겪고 있는 것처럼 경제도 우리나라도 가계를 가장 경제에서 기본인 뭡니까? 가계잖아요. 경제 주체에서. 기업도 가계가 없으면은 무슨 기업이 돌아가요. 가계가 대다수 국민들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이잖아요. 일반 국민들의 그러니까는 경제적인 기반이 취약해지니까는 가계 소비 내수가 망가지게 되고, 예? 그 결과가 다시 또 가계 소비와 가계 소득을 망가뜨리는. 그래서 급기야는 잃어버린 6년의 가계 소득과 잃어버린 10년의 가계 소비를 만들어낸 이런 처참한 경제 상황을 만들어낸 거라고요. 예? 똑같지 않아요? 기후변화 문제하고요. 자, 이게 바로 그거예요. 제가 이걸 그동안 얘기했던 건, 이게 우리나라 사회경제 생태계 회복력이 상실로 된 게 이것도 마치 자기강화 사이클이 형성된 거예요. 90년대 초에요. 성장 충격이 나타납니다. 성장 충격이. 요거부터 먼저 잠깐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1980년대 10년간의 연평균 성장률이요. 얼마인지 아세요? 10.5% 했었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 세대들은 이런 시절이 있었어? 이렇게 느낄 정도로 연평균 10.5% 두 자릿수였었습니다. 네? 80년대 10년, 1981년부터 91년까지요. 그런데 1992년, 93년 2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7%도 안 됩니다. 6.7% 정도 뚝 떨어져요. 네? 그러니까 10%로 하다가 91년도까지만 하더라도 10%가 넘었었어요. 근데 갑자기 6%로 뚝 떨어진 거야. 그 여러분들은 기억 안 나실 텐데 저는 생생하게 기억납니다. 제가 이 당시에 뭐냐면 이 교수 생활을 할 초창기 조교수 시절이기 때문에 기억나는데 이 당시에 일간 신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경기가 침체에 빠졌다고 했었어요. 6%대인데 경제 성장률이 6%대인데 경제가 침체에 빠졌다고 했었어요. 경제 침체는 우리가 마이너스 성장, 우리가 기술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할 때를 우리가 경기 침체라고 그러는데 이 경제 침체에 빠졌다고 이런 게 기사에 나왔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6%대 성장률은요 처음 경험하는 낯선 경험인 거야. 사실 1970년대 말에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죠. 73년, 74년에 1차 석유파동이 일어나고 70년대 말에 2차 석유파동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2차 석유파동 무렵에 정치적인 격변들이 일어나죠. 박정희가 그러니까 피살당하잖아요. 네? 피살당하잖아요. 정치적인 그러니까 불안정과 소위 이 석유위기하고 2차 석유위기하고 맞물려가지고 우리나라가 1980년도에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습니다.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어요. 그 당시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이 5.7%였었어요. 네?
그래서 그 당시 경제가 굉장히 안 좋다고 할 때였었어요. 또 세계 경제도 80년대 초에 소위 우리가 영어로 표현하면 더 그레이 리세션이라 해서 대침체 시기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를 정도로 세계 대공황 이후에 가장 경제가 침체했던 시기를 80년대 초로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미국 경제가를 되게 기준으로 봤을 때. 근데 그 당시에 5.7%였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를 제외하면은 그러고 나서 계속해서 뭐냐면 연평균 10%로 이렇게 성장을 했었던 거예요. 80년대에요. 그 전후에 계속 그랬었어요. 그런데 92년도에 6%로 갑자기 뚝 떨어져요. 근데 92년이 어떤 해냐? 우리나라는 최근에 박근혜 때하고 윤석열 때 임기를 둘 다 못 마치다 보니까는 이게 바뀌었는데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2자하고 7자로 끝나는 해 연도수가 2자하고 7자로 끝나는 해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죠. 5년 단임제가 되면서 2년 끝에 숫자가 2년으로 끝나거나 7자로 끝나는 해에 대통령 선거를 했었죠. 92년이 바로 3당을 합당을 해가지고 나온 그러니까 김영삼하고 그 다음에 뭐냐면은 김대중 야당 쪽에서는 이쪽에 이제 그러니까 맞붙었었던 그러한 대통령 선거 시기였었죠. 92년이요. 네? 그렇죠. 그 당시에 민자당인가? 이쪽으로 그렇죠. 국민의힘인가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92년도가 대통령 선거고 93년도는 뭐냐면 김영삼 정부, 소위 문민정부라고 표방한 김영삼 정부의 임기 첫 해였었습니다. 임기 첫 해는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개혁을 소위 말해서 드라이브를 걸어야 되는 해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 경제가 7% 밑으로 뚝 떨어져요. 갑자기 10% 가다가 무슨 9,8로 떨어지는 게 단계적으로 떨어진 게 아니라 갑자기 뚝 떨어져 3% 정도가 뚝 떨어진 거야. 갑자기 3%포인트 정도가. 네? 이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면 임기를 그러니까 새로 시작하는 정권에서는 굉장히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어요. 경제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 속에서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니까. 여러분 상상이 갑니까? 국정을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네? 경제가 굉장히 안 좋아진 상태 속에서요. 성장률이 가장 중요한 경제를 진단하는 중요한 지표로 삼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성장 충격에 직면합니다. 동시에 뭐냐면 이 당시 시기가 또 어떤 게 있었습니까요? 80년대 후반부터 선진국가는 그러니까 80년대 초부터가 진행됐지만은 우리나라한테도 80년대 후반부터 전두환 정권에 대해서 미국이 전두환 노태우 정권에 대해서 금융시장 개방하라고 계속 압력을 넣었을 때입니다. 소위 80년대 이후에 금융화가 진행되잖아요. 금융자본이 그 주도하는 예? 여러 번 얘기했죠. 소위 말하는 우리가 세계화, 신자유주의 저거였었죠. 금융화요. 예? 이 금융시장 개방 압력이 들어오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뭡니까요? 80년대 말 90년대 초에 냉전 체제가 균열 붕괴가 일어나잖아요. 소련이 해체되어지고 독일이 그러니까 통일되어지게 되고 예? 동구권, 동구자유주권이 붕괴되고 그러잖아요. 이거 엄청난 세계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뭡니까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우루과이 라운드 기억나십니까, 여러분들? 그 당시 우리나라 농민들 쌀시장 개방 반대한다고 머리에다가 머리띠 두르고 막 맨날 저기 가야던 대학가도 마찬가지고 학생들도 그러니까 우루과이 라운드에 반대하면서 막 하면서 그 당시 그러니까 굉장히 그러니까 김영삼 정부 초기에까지 이게 진행됐던 거잖아요.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의 결과로서 소위 말하는 오늘날 WTO 체제는 뭘 상징하는 겁니까? 자유무역. 세계가 그러니까 자유무역 체제로 그러니까 진입한 걸로. 우리가 상징적인 하나의 걸로 세계 무역 질서로 얘기하잖아요. WTO가 1995년에 출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러니까 거대한 그러니까 바람이 불고 있을 때였었어요. 또 하나 뭐가 있습니까요? 1992년도 여름에 이번 8월달인가요? 제 알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중국하고 수교를 맺죠. 소련하고는 그 이전에 이미 됐었고 네? 이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냉전 체제의 붕괴에 따른 저거였었죠. 중국하고 수교를 하죠. 92년도에 그렇죠? 이런 엄청난 변화들이 지금 생각하게 되면 여러분들 그냥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여러분들 엄청난 격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그런데 성장률이 급락한 거예요. 10%대에서 6%대로. 네?
거의 그러니까 4%포인트 가깝게 뚝 떨어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이건 경제 위기인 거야. 그래서 이 당시에 김영삼 정부 입장 속에서 내세운 건 뭐냐면, 목표로 내세운 건 성장률 회복입니다. 성장률 회복. 당시에 김영삼 정부의 경제 책사들, 경제 이 전문가들은 다 성장률 회복에, 주류 경제학은 기본적으로 성장률을 신주단지처럼 모시는 사람들이니까 성장률이라는 것을요. 그게 구체적으로 일반 국민한테는 1만 달러 달성. 1만 달러 달성. 그래가지고 OECD 가입, 소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거. 그래서 이 세계화를 국정 목표로 내세웠죠. 세계화라는 게 뭐냐 그랬더만 1등 국가가 되는 거. 1등 국가가 되는 거. 예? 지금 뭐냐면 그 이전까지 노태우 정부까지는요, 금융시장 개방 압력에 대해서 이게 갑자기 개방하게 되면은 충격이 클까봐, 예? 충격이 클까봐. 그 당시만 하더라도 8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금융 전문가들이 주류 금융 전문가들도 이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점진적인 개방을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 압력을 그러니까 피해오고 그랬었습니다. 근데 김영삼 정부에서는 앞장서가지고 오히려 뭐냐면 빨리 개방하겠다. 스스로 먼저 이런 방법을 선택합니다. 선택을 해요. 왜? 세계가 지금 이렇게 변화가고 있는데 이럴 바에는 우리가 그러니까 먼저 이 새로운 환경에 주도한다. 그래서 우리가 저희 성장률을 그러니까 빨리 우리도 어차피 경쟁이 격심해지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그러니까 이 속에서 우리도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는 호랑이 등에 타는 게 낫다.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네? 그래서 성장률 떨어진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수출 시장을 개척을 통해 가지고 수출을 더 늘려 가지고 1만 달러 달성을 이 위기를 성장의 위기를 그러니까 돌파하겠다 이거죠. 네? 그게 내세운 게 바로 세계화였던 거예요. 네? 듣도 보도 못한 용어였었습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그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이었던 지금 돌아간 박세일 교수가 있어요. 기자들한테 세계화는 SEGGAEHWA라고 표기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김치처럼. 김치 우리가 영어로 표현할 때 KIMCHI 이렇게 표기하잖아요. 왜? 영어 단어에 그걸 표현할 만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세계화라는 용어가 딱 나왔을 때요, 우리 같은 전문가들은, 사회과학 쪽의 전문가들은 이게 기존에 있었던 이 비슷한 용어가 뭐냐면 글로벌라이제이션, 지구화, 혹은 뭐냐면 그 이전에 전통적으로 쓰던 표현이 국제화, 인터내셔널라이제이션 이런 게 있었는데 이거랑 같은 말인가 우리는 생각했어요. 근데 그거가 틀리다는 거야. 틀린 거죠. 용어라는 것은 시대마다 시대의 그 배경을 갖고 있는 거니까는. 이거는 우리가 처음 만든 거기 때문에. 근데 글로벌라이제이션 해도 되는 건데 이걸 그냥 세계화라고 이제 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출로 그러니까 성장의 위기를 돌파하겠다 이거죠. 근데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시장 개방을 더 그러니까는 과감하게 추진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개방을 통해서 우리가 해외에 개방된 시장을 통해 접근을 통해서 우리가 이득을 보는 것도 있죠. 수출이 증가하는 게 대표적인 이득을 보는 거죠. 반면에 해외 자본이 국내로 들어올 게 아닙니까? 쏟아져 들어올 게 아니에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국내에서 경쟁력이 약한 부분들은 타격을 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수출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대기업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만은 중소기업 중심인데 우리나라는 재벌기업도 중심이에요. 네? 재벌기업도 중심. 한때는요, 90년대 한때는 5대, 특히 3대 재벌기업들이 전체 이 수출 이득에 그러니까 거의 한 뭐 50% 막 이렇게를 다 거의 저희 장악할 정도로까지 컸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수출을 가기 위해서 뭐냐면은 경쟁력을 지원해준다는 명분하에 그 기업들이 해외 나가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외국 기업들과 경쟁을 지원한다는 명분하에 네? 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들을 우리가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죠. 해준 결과가 뭐냐? 그게 가계희생이었다고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고용의 안정성이 약화돼지고 고용이 그러니까 그다음에 뭐냐면 인건비를 그러니까 가능한 한 인상을 자제시키고, 예? 소위 임금 인상을 자제하거나 아니면 그다음에 우리가 뭐 이 소위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환경. 기업들은 그걸 원할 게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법인세도 인하해주고. 네? 그런 가운데 대기업들은 해외로 또 생산기지도 이전하고. 그럼 중소기업들이 그걸 다 쫓아나가야 되는데 협력업체들은 다 못 쫓아나가죠. 쫓아나갈 수 있는 기업도 있지만은 1차 협력 기업들은 그나마 좀 쫓아나갈 수 있지만은 2차, 3차들은 못 나가잖아요. 여건이 안 돼서. 그럼 그만큼 일감이 부족해지죠. 대기업이 해외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대기업하고 그러니까는 그 임금 격차도 이 당시부터 이제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네? 즉 가계 소비가 가계 소비를 희생시키면서 이 방향으로 갔던 거예요. 이게 지난번에 얘기했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수가 약해지고 성장이 둔화되지죠. 근데 수출이 그럼 안 좋을 때마다 어떻게 되느냐? 수출이 안 좋을 때마다 내수로 다시 그러니까는 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가계 소득과 소비가 약화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수를 만듭니까요? 미래 소득을 가불 해가지고 소위 가계부채로 그 가계부채를 일방적으로 할 수 없으니까 그걸 건설경기하고 맞물려 시켜가지고. 네? 그 결과가 뭡니까? 부동산 중독사회를 만든 거죠. 그 결과로 성장이 둔화되어지면서 일자리 생태계가 약화되지니까 개인들은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고용이 굉장히 일자리 생태계가 약화되고 고용이 불안정해지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미래가 불안하죠. 일자리가 불안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면 재테크에 관심을 갖게 되죠. 이게 소위 부동산 경기 부양과 맞물려가지고 부동산 중독사회를 만들어내죠. 이 부동산 중독사회의 결과가 오늘날 사회경제 생태계, 사회 생태계까지 망가뜨린 거죠. 대표적인 게 저출산 사회를 망가뜨린 게 여기서 뿌리가 시작합니다. 자, 몇 가지 데이터를 볼게요. 80년대 아까 얘기했듯이 연평균 성장률이 10.5%였었어요. 92년, 93년 김영삼 정권이 출범하기 바로 전후에 7%면서 뚝 떨어져요. 그러다가 그 이후에 외환위기까지 임기 말까지 8% 다시 끌어올리잖아요. 이 끌어올린 게 바로 뭐냐면 시장 개방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시장 개방을 통해서. 네? 외국의 자본들을 많이 끌어들인 거죠. 해외 자본을 많이 끌어들인 거예요. 그 결과가 뒤에서 얘기했지만 외환위기였었고, 외환이 연결되는 거고요. 이러면서 이게 균형의 복원력이 약화되어져요. 자, 이때 봐보세요. 기업하고 가게들은 기본적으로 임금 노동자냐, 월급쟁이냐, 아니면은 자영업자잖아요. 둘 중에 하나잖아요. 가게는요. 네? 가게의 소득 기반은요. 그게 취업자 평균 실질소득이고, 소위 오렌지 색깔이고요. 기업의 이익은, 영업이익은, 영업잉여는 이제 여기서 했지만은, 이 파란색입니다. 기업의 이익이 92년, 93년에 뚝 떨어집니다. 10.6에서 6.7로 뚝 떨어져요. 가게도 같이 떨어지죠. 근데 떨어진 정도가 조금 적게 떨어졌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성장률이 올라가면서 앞에서 얘기했던 성장률이 올라간 시기하고 했으면 기업 이익은 같이 올라가지는데 반등하는데 가계 소득은 계속 하락하잖아요. 그냥 계속 하락하잖아. 이게 바로 가계 희생을 통해 가지고 경제 체질을 그러니까 바꿔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현상인 겁니다. 데이터가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거 한국은행 데이터입니다. 그대로 보여주고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봐보세요. 그 당시에 시장 개방하게 되면 가장 타격을 보는 게 뭡니까요? 취약한 업종이잖아요. 당시에 어음 부도율하고 부도업체 수입니다. 오렌지 색깔이 부도업체 수고요. 파란색 막대기가 어음 부도율인데 92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잖아요. 92년도부터 어음 부도율과 부도업체 숫자가 네? 쭉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외환위기만 들면서 정점을 찍고 한 2002년도 돼서 다시 그러니까는 91년도 수준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네? 돌아온 거라고. 네? 김대중 정부 마지막 시기예요. 이게 바로 뭐냐? 개방의 그늘이죠.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분들이 타격을 본 거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우리가 한번 봐보세요. 이건 뭐냐면 파란색이 경상수지고 오렌지 색깔이 금융계정이라는 것은 외국인들이 가지고 들어온 자본들일 겁니다. 국내에 들어온 자본들이죠. 네? 이건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경상수지는 우리가 땀 흘려서 벌어들인 돈이지만은 우리가 벌어들인 경제활동을 통해서 벌어들인 돈이지만은 금융계정은 해외 자본이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갖고 들어와가지고 돈놀이 하다가 돈놀이 한 돈이기 때문에 갖고 나갈 수가 있는 거죠. 언제든지죠. 근데 이게 봐보세요. 우리나라 94년도부터 김영삼 정부 두 번째 해부터 경상수지 적자가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흑자에서 적자로 48억 달러로 마이너스 48로 돼 있죠. 그 다음에는 103억 달러로 그 다음에는 245억 달러로 경상수지 적자가 급증하잖아요. 이걸로 뭘 막은 거냐? 외국 자본들, 해외 자본들을 유입시켜가지고 그걸 막잖아요. 48억 달러의 적자일 때 63억 달러를 끌어들인 거예요. 해외 자본이. 95년도 경상수지가 103억 달러 적자일 때 해외 자본이 115억 달러가 들어와서 이걸 막아준 거예요. 96년도에는 경상수지가 245억 달러 적자일 때 해외 자본이 235억 달러가 유입돼가지고 막아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게 97년도에 동남아 그러니까 우리가 금융 상황이 저하되면서 갑자기 확 빠져나가니까 돈들을 철수시키니까는 97년도에 뻥 터진 겁니다. 외환위기가 뻥 터진 거예요. 네? 이게요. 그래서 뻥 터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우리나라가 돈 갚기에 달러 갚기 위해서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 게 본격화되지죠. 수출에다가 목을 매는 게. 네? 달러 벌어들이기 위해서요. 더더군다나. 네? 그런데 아까 얘기했듯이 수출이라는 것은 미국 경기에 좌우되거든요. 특히 그 당시에는. 네? 오늘날은 중국도 많이 영향을 미치지만 그 당시는 중국의 이 그 수입이 규모가 크지 않았었기 때문에 미국이 좌지우지했었거든요. 근데 미국이 경기 침체를 맞죠. 2000년 말부터요.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소위 말해서 미국 경기 침체에 빠져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성장률이거든요. 분기별로요. 분기별로 성장률인데 이거 봐보세요. 99년 말에 성장률이 정점을 찍고 나서 쭉 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빨간색 저걸 표시했듯이. 왜 그렇습니까요? 수출이 타격을 보니까 그런 거야. 네? 수출이 타격을 보니까. 이게 2001년도까지 진행이 되어져요. 근데 2002년도에는 뭐가 있는 해입니까요?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야. 노무현하고 이해창이 당시에 그러니까 붙었을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출이 떨어지고 성장률이 떨어지니까는 이런 상태 속에서는 대통령 선거 못 치르죠. 못 치르죠. 그러니까 수출도 안 좋은데 내수는 완전히 지금 이제 외환위기 이후에 더더군다나 망가졌어.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소위 말해서 모피아의 원조격인 이현재가 그 당시 소위 말해서 재경원 장관 했던 사람 아닙니까? 재경부 장관 했던 김대중 정부에서 모피아 원조지라고 우리가 흔히 얘기되고 있는 소위 말해서 빚내서 소비하고 그게 바로 뭡니까? 카드 남발이죠. 카드를 쉽게들 다 그러니까 발급받기 쉽게 해주는. 근데 빚내서 집사라고 많은 그러니까는 부동산 저거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이 규제를 안 해주고 세금도 없애주고 해가지고 빚내서 집사라고 막 부추기죠. 이게 가계부채 주도 성장의 출발점이죠. 왜? 수출과 성장이 그러니까 둔화가 되니까는 바로 그 대안 선택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가계부채 주도 성장뿐이. 예? 자, 그렇다면 그때 봐보세요. 이게 김대중 정부 때 97년도 외환위기 터지고 나서 98년, 99년, 2000, 2001, 2002년도가 김대중 정부 5년이잖아요. 이때 밑에 파란색이 국가채무입니다. GDP 대비요. 국가채무고 위에 오렌지 색깔이 가계부채인 거예요. 네? 가계부채. 정부 채무는 오히려 줄어들잖아요. 99년도에 16.7%까지 올라갔다가 임기 끝날 무렵에 16.4%포인트로 줄어들잖아, 오히려. 그러니까요. 정부 채무는요. 네? 그런데 가계부채는 급증하죠. 2000년도부터 2000년, 2002년, 2002년 3년간 급증합니다. 18.2%포인트로 급증하죠. 네? 이때가 문재인 정권 때 이 부동산 저거 폭등할 때하고 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시기예요. 요 3년 시기가. 사실은요. 가계부채가. 그 가계부채를 가지고 그러니까는 그 수출과 성장이 둔화될 때 이걸로 그러니까는 돌파한 거야. 그 카드 남발로 터진 것이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첫 해 카드 사태로 터진 거잖아요. 카드 사태. 지금 우리가 카드 시장에서 1위를 가지고 삼성과 신한카드가 서로 쌈전하는데 신한카드의 그 원조가 바로 LG카드잖아요. LG카드가 당시에 시장 점유율 1위 카드였었거든요. LG카드 지금은 없잖아. 신한카드가 인수를 해가지고요. 네?
그래서 2003년도 노무현 정부 첫 해가 굉장히 경제가 안 좋은 상태 속에서 출발하죠. 자, 이거 과거에. 자, 우리나라 그래서 우리나라 이 사회경제 생태계가 회복력이 상실이 진행되는 중인데 저는 거의 뭐 상실했다고 보는데 이게 그와 관련된 지표들을 한번 봐보세요. 먼저 제2의 성장률은 여러분 6.6에서 3.9, 2.0로 쭉쭉 떨어졌어요. 그 결과로 뭐가 간다했었어요? 뭐가 간다했습니까? 자, 부동산 중독 사회가 된다 그랬잖아요. 가계부채. 네? 성장률은 둔화돼. 성장은 둔화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계부채 동원해가지고 자산 재테크를 하니까는 자산, 여기 빨간색이 뭐냐면 부동산 자산입니다. 전체 자산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990년대 6.1배에서 그 중에 4.4배가 부동산 자산이었었고 저기 2020년 이후에는 전체 자산이 9.4배 소득에 비해 가지고 근데 7.1배가 부동산 자산이 차지하는 비중이라 이거예요. 금융자산도 일부 있으니까요. 그렇죠? 우리나라 대부분이 부동산 자산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 중심으로 그러니까는 소득과 자산의 격차가 할수록 커지는 거야. 왜? 빚내서 가계부채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걸 땜빵을 하면서 왔으니까 성장률이 떨어질수록요. 딱 보이죠? 예?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소득분의 자산이니까는 소득 증가율은 떨어지고 자산은 계속해서 부채로 키우고 이 결과인 거죠. 세계 최고의 그러니까 소득 대비 자산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린 거잖아요. 그 결과가 뭐냐? 인구가 감소하죠.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인구가 감소합니까요? 결혼을 안 하니까. 결혼 안 하는 이유가 뭡니까? 주거비가 높고. 예? 그 다음에 뭐냐면은 소득 불평등이 심하니까. 예? 그러니까 혼인율이 떨어지죠. 결혼율이 떨어져. 당연히 그러니까 출산율이 떨어지죠. 예? 세계 최저의 저출산 국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율이 지금 마이너스 단계로 진입한 게 바로 그거잖아요. 예? 이게 사회 생태계가 이거는 붕괴되는 거잖아요. 경제 생태계 붕괴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사회는 다 연결돼 있거든요. 연결돼 있어. 그래서 제가 사회 경제 생태계가 회복력이 그러니까 상실 중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계 소비 지출 증가율도 떨어지죠. 예, 소득 증가가 둔화되니까는. 예? 그렇죠? 증가율이 코로나 이후에는 마이너스가 떨어졌다 입니다. 이게 대한민국 사회경제 생태계를 압축해 보여주는 경제 지표들입니다. 예? 경제 생태계와 사회 생태계가 지금 회복력을 거의 지금 상실했잖아요.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대한민국 경제 이렇게 진행된 속에서 온난화가 자기 강화의 사이클을 그러니까 우리가 해가지고 기후위기로 지금 그러니까 이렇게 연결되고 있듯이 봐보세요. 가계 희생을 시켜가지고 지금 그냥 내수가 내수를 굉장히 취약하게 만들어가지고 수출 의존성을 높였죠. 이게 악순환 고리가 만들어진 거야.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계부채 주도 성장, 부동산 중독 사회로 연결되고 그게 또 다시 가계소비와 성장을 억압하고 일자리와 소득을 불안정하게 하고 그 결과가 가계소비의 잃어버린 10년을 된 거라 이겁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일자리도 불안하고 예? 언제까지 일할지 모르는 이런 불안감 예? 그래서 주거비 등등 이런 거 등등 해가지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 중독 사회 속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들 아주 대한민국 사회를 불안, 우울, 울분 장기적으로 장기 울분이 가장 높은 사회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요. 네? 불안하고 우울하고 그다음에 울분이 사람들이 괜히 욱하면서 화를 내고 이렇게 하는 울분 사회.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 보니까 뉴스를 들어보니까 어젠가 한 30대 어떤 분이 자기 부모하고 자기 형을 그러니까 네? 끔찍한 짓을 해가지고 표현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생명을 잃은 아주 그냥 비극적인 게 뉴스에 딱 터지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잠깐 사적으로 붙는데 형이 잔소리를 했다는 거야. 형이 잔소리에 그러니까는 욱한 거지요. 네?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회, 대한민국 이 야만 사회가 네? 경제만 망가진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리고 결혼하고 출산이 억압되니까 인구 감소, 성장 중단 이걸로 이어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상 이런 상황 속 이런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생태계를 보면은 기후 이 생태계하고 뭐가 달라요? 뭐가 다르냐고요? 이거 복원력이 그러니까 남아있다고 보세요? 균형으로 다시 복원할 수 있는? 논리적으로 있습니다. 기후변화도 복원시키는 방법이 있죠. 어떻게 합니까? 온난화를 멈추게 하면 되는 거잖아요. 온난화 멈추게 하는 건 CO2 방출량을 그러니까 가장 쉬운 거는 줄이는 거잖아요. 지금까지 성장 방식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대한민국 경제도 복원력을 다시 회복하려면 뭐가 있습니까? 출발 원인이 있잖아요. 원인이 뭐예요? 가계희생과 내수 취약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거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야. 네? 다시 되돌리면 되는 거야. 그럼 그게 뭡니까요? 가계소득이 잃어버린 6년 겪고 있고 가계소비가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어. 이거 다시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이거 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거 하지 못하면은 회복력 상실하는 거고요. 네? 이제 붕괴되는 거고. 이거 복원하면은 복원력이 회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계 희생을 통해 가지고 수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결과가 초양극화를 만들었죠. 대한민국이 초양극화 사회입니다. 그다음에 이중양극화를 만들어놨죠. 그럼 초양극화는 뭐냐? 초양극화의 대표가 뭐냐? 여러분 이거 봐보세요. 내수하고 먼저 성장이 둔화가 90년대부터 계속해서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잖아. 내수와 성장이 둔화 공진하요. 그러려면 성장하려면 내수 강화가 불가피하잖아요. 이건 처방이 딱 나오게 되면은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성장 예치는 사람 주류경제학자들도 그러려면은 자 봐보세요. 금융위기 이후에 제가 수출 성장이 정체됐다 그러잖아요. 예? 반도체를 제외하면은 나머지 주력 산업들은 오히려 그러니까는 후퇴했다 그랬잖아요. 2011년도보다. 이거 봐보세요. 기업의 이익하고 취업자들의 소득하고 보게 되면요. 90년대는 6.5, 3.4로 가다가 2002년부터 11년까지 2000년대 10년 동안에는요. 기업 이익도 여전히 그러니까는 한 5%대로 예? 상당히 그러니까는 높게 유지가 되고 있잖아요. 근데 가계 기반인 취업자 소득은 뚝 떨어지잖아요. 뚝 떨어지죠. 한 2%포인트가 뚝 떨어지죠. 그러다가 2012년부터 제가 2011년 이후 수출이 악화됐다 그랬잖아요. 우리나라 기업의 대부분의 이익에 집중은 어딥니까? 대기업이에요. 수출이 성장이 정체되면요. 대기업이 타격을 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기업의 실질이익이 아주 급감하잖아. 6%대 5%대 있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1% 밑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수하고 수출이 같이 붕괴가 되는 거야. 동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지금요. 네? 동시 붕괴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진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랬습니까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리지만 부동산 중독의 사회경제 구조로서 소득은 쥐꼬리만큼 오르는데 부동산 자산만 그러니까 아주 그냥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네? 기형적으로 증가하는. 누가 땀 흘리라고 시켰어. 전부 다 부동산 재테크에 그러니까는. 네? 심혈을 다 기울일 수밖에 없죠. 이렇게 만들어진 거야, 그 결과가. 이거 봐보세요. 초양극화가 뭐냐? 첫 번째, 이 사회경제 생태계 복원력이 상실된 게 첫 번째 결과가 뭐냐면요. 한국판 초양극화입니다. 이건 전 세계에 없는 일이에요. 주요 국가에 없는 일이에요. 이게 뭡니까요? 급여생활자, 월급쟁이 소득하고 자영업자 소득 대비 비중. 이거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죠. 90대 초반이라도 한 90%대의 안팎을 이렇게 차지했었어요. 자영업자들이. 당시만 하더라도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월급쟁이들이 로망처럼 생각했었어요. 이게 평균이니까. 네? 근데 지금은 35%도 안 돼. 35%도 안 돼. 급여생활자가 무슨 떼돈을 벌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영업자 소득이 너무 빠르게 계속 감소하니까. 그럼 자영업자 소득의 감소의 이유는 뭐냐? 자영업자분들도요, 최근에 물론 원자재 이런 거 오르는 거 막 얘기를 하죠. 근데 더 근본적인 것은 가게가 소비를 안 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잖아요. 장사만 잘 돼보세요. 예? 재료값이 오르고 한 게 다 그래도 매출로 다 이어져 보세요. 예? 임금이 올라도 그게 다 매출로 연결만 돼보세요. 다 잘만 팔려보세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야. 예?
그러니까 자영업자들도 이 내수 취약성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제가 그러잖아요. 자영업자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교수님 뭐 해서 먹고 살아요? 질문이 잘못됐다. 대한민국에서는 지금 대부분 자영업자들은 업종들 대부분 어떤 걸 하더라도 먹고 살기 힘들다. 왜? 가게들이 쓸 돈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자, 그 결과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잖아요. 국세청 자료입니다. 상류층하고 보통 사람 중간에 50% 있는 중간 사람하고 소득 격차가 60배입니다. 60배. 네? 이거 봐보세요. 분포를 봐보세요. 봐보시라고. 네? 이 소득 격차가, 이 불평등이, 이런 상황 속에서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결혼을 해? 어떻게 애를 낳고? 네? 자, 두 번째 결과가 뭐냐? 성장률이 둔화되니까는 소득이 빨리 안 올라갈 게 아닙니까? 성장을 그래도 어쨌든 많이 돼야지만이 그래도 소득이 올라갈 게 아니에요. 성장은 둔화되어주고 오로지 부동산 가격은 계속해서 떠받치고 있다 보니까는 소득 대비 자산 격차가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게 전 세계 최고의 소득 대비 자산의 이 비율이 전 세계 최고인가 우리나라가 1등이야 1등 9.8배 전 세계 최고예요. 네? 미국처럼 자산시장이 발전한 나라도 6배도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9.8배, 아니, 뭐 10배 정도 된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성장은 둔화되어지고, 부동산 재테크에 온 사회가 중독되어 있다 보니까 생긴 이게 악순환 결과물이잖아요. 근데 성장 둔화하고 부동산 중독은 어디서 생긴 거예요? 사회경제 생태계가 망가진 결과를 앞에서 봤잖아요. 가계희생, 내수, 취약성으로요. 악순환 결과물이에요. 이게 두 번째 결과물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그러니까 기후위기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겪고 있는 게 이런 폭염이라든가 아니면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뭐 엄청난 대형 산불이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홍수라든가 뭐 태풍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간다면은 이게 경제적으로 이런 거죠. 경제적으로 초양극화. 전 세계에 없는 초양극화. 예, 전 세계에서 대부분 주요 국가에서는 자영업자하고 그러니까는 이 월급쟁이하고 소득 격차가 저렇게 크지가 않아요. 되게 정규직, 비정규직, 중소기업과 대기업 이게 한 80% 정도 선진 국가들은. 근데 우리는 이게 35%도 안 되는. 네? 우리나라는 예를 들면 자영업자가 많잖아요. 일단요 550만 이상 이게 많잖아요.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가족 종사자까지 합하게 되면 600만이 넘잖아요. 네? 650만 정도 되잖아요. 적지 않은 저거잖아요. 비정규직 못지않게. 네? 이 초양극화. 우리나라는 그 다음에 뭐냐면 소득의 불평등뿐만 아니라 자산 불평등도 심하잖아요. 뒤에서 보여드릴게요. 그 결과 또 하나의 결과 사회경제 생태계가 망가진 또 결과가 뭐냐 세계 최고 속도의 출산 저하죠. 저출산이죠. 이게 중국과 일본도 지금 저출산 문제도 일본은 우리보다 앞서서 진행됐지만은 그렇죠? 일본은 지난 그러니까 우리가 한 35년 동안에 일본이 뭐냐면 여기 오렌지 색깔이에요. 빨간색으로 표시한 1.546명에서 1.15명으로 작년에 많이 떨어졌어요. 일본도요. 그래봤자 얼마나 정도 떨어집니까? 0.4명 정도 떨어진 거야. 35년 동안에. 근데 우리는 중국도 2.19에서 1.7 그러니까 0.4명 정도 떨어진 거야. 중국도 35년간. 근데 우리는 1.7명에서 0.7이니까는 1명 정도가 떨어진 거야. 같은 이 시기에. 그 세계 최고 속도죠.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소멸이 그러니까는 제일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이게 바로 뭐예요? 출산율이 낮아지는 건 결혼율이 낮아지는 거고 결혼율을 결정하는 것은 소득 불평등. 네? 비정규직 결혼하기 힘든 거 당연하잖아요. 소득 불평등. 두 번째 주거비, 자녀 교육비 이런 것들이 이러거든요. 네? 그게 바로 뭐예요? 경제 생태계가 망가진 결과잖아요. 네? 소위 기후 변화에 그러니까는 이 자기강화 사이클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이게요. 뭐가 달라요? 그 결과 우리나라는 경제가 순환이 안 되죠. 그걸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화폐 유통 수도라 했잖아요. 돈이 안 도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람 몸에 피가 혈액이 순환돼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순환이 안 돼 생긴 게 바로 뭐냐면은 이 기후 변화 얘기잖아요. 기후 변화 재난이잖아요. 태양에서 그러니까 태양의 빛이 그러니까 지구로 흡수돼가지고 열 에너지로 바뀌고 그럴 때 그게 이제 흡수되는 열이고
그다음에 이걸 방출하는 열이 이게 균형을 이뤄야 되는데 흡수된 것이 방출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요. 그게 지금 기후변화 재난의 지금 그러니까 핵심이잖아요. 네? 태양으로부터 흡수한 열이 방출도 돼야 되는데, 이게 순환이 돼야 되는데, 그 흐름이 깨진 거잖아요. 흐름 시스템이요. 에너지 흐름의 시스템이 깨진 거잖아요. 네? 그걸 누가 깨뜨리죠? 인간이 깨뜨린 거죠. 그럼 경제에서 뭡니까? 경제에서 순환을 만들어내는 매개고리가 뭐예요? 돈이잖아요. 화폐잖아요. 우리는 오늘날 화폐 경제 속에 살고 있으니까요. 네? 돈이 안 돌아. 돈이 안 돌아요. 갈수록 떨어지잖아. 갈수록 떨어지고 있잖아요. 돈이 안 돌아. 이게 바로 뭐예요? 네? 경제 그러니까 이 순환이 고장 나버린 거야. 왜? 사회경제 생태계가 망가졌으니까. 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생태계의 복원력을 그러니까 다시 우리가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인가? 네? 복원력이라는 건 뭐예요? 다시 균형 상태를 만드는 거잖아요. 네? 자연에 있어서 복원력은 바로 뭐겠어요? 기온이 더 이상 안 오르게, 혹은 낮아지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난화를 그러니까 막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이고, 이산화탄소 방출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산화탄소를 한번 방출되면 그게 무슨 뭐 수명이 뭐 한 1, 200년 한다며요? 한 200년 한다는 얘기를 제가 얼핏 들은 것 같은데. 네? 그럼 우리가 대한민국의 사회경제 생태계의 복원력이 이렇게 망가진 이유는 뭐에서 비롯된 겁니까요? 원인을 찾았잖아요. 내수를 그러니까는 가계를 희생시킨 거잖아요. 그럼 가계소득을 강화시켜야 되는 거야. 아니, 답이 이건 뻔한 거잖아요. 근데 가계소득이 약해진 이유가 주류경제학자라든가 일반 사람들은, 예? 선무당이 뭐 가듯이 이런 식으로 좋은 일자리 만든다는 건 누군 그걸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산업 생태계를 바꿔야 되는 문제야. 예? 근데 그거 말고 우리나라가 다른 주요 국가들에 비해 가지고 가계소득이 약한 이유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조세체계와 관련돼 있다잖아. 조세체계하고요. 예? 그러니까 조세체계를 수술을 해야 되는 거야. 그 제가 그랬잖아요. 국민의 90% 이상이 이익을 볼 수 있는 방식의 조세체계 수술을 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가계소득 어떻게 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다 있는지 저한테 한 수 가르쳐 주세요, 좀. 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뭐예요? 사회소득이 아주 빈곤한 나라야. 우리가 소득에는 시장소득과 사회소득이 있다 그랬잖아요. OECD에서 시장임금, 사회임금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네? 일반적인 경제활동,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는 게 시장임금, 시장소득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로부터 우리가 공동체로부터 지원받는 게 바로 사회소득이잖아요.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고령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 다 사회소득인 거예요. 우린 이 사회소득이 너무 취약하다 그랬잖아. 조세체계도 그러니까 너무 아주 특권층 중심으로, 부유층 중심으로 돼 있고, 예? 그러니까 이 사회소득을 강화해야 되는 거야. 이걸 제도화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일회성 그러니까 민생지원금 가지고는 택도 없다 아주 얘기한 게, 예? 그 얘기잖아요. 그 얘기 한 거잖아요. 예? 그 다음에 부동산 금융, 이건 몰핀이거든요. 이거 부동산을 가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원인을 봐야 되는 거야. 배경이 어디서 비롯된 거예요? 경제의 생태계 균형이 망가져가지고 그 결과로 그러니까는 이 부동산 금융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가계부채하고 건설 부양이 결합돼가지고 만든 거 아닙니까? 은행들, 금융들은 여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부동산 금융 지원해가지고 먹고 살고 있고, 예? 이것보다도 뭡니까? 경제, 일자리 만드는데 지원되도록 금융의 역할을 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부동산 금융이 아니라, 예? 그게 바로 뭐예요? 기본금융, 사회금융이 바로 그거예요. 예? 이걸 도입하지 않으면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부동산에 투입되는 돈을 우리가 뭐냐면 이 산업 생태계를 바꾸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 때는 뭐랬습니까? 뉴딜 펀드를 만들고 대통령이 그래서 뭐 투자도 하고 뭐 이런 이벤트도 하고 그랬잖아요.
네? 이재명 정부에서는 AI를 육성한다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게 근데 우리가 구호만 가도 되는 게 아니에요. 네? 일시적으로 네?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 해서 잠깐 이게 올라가겠지. 관련 업체들 해가지고 돈을 투입하는 사람은 초기에 그러니까는 그 이익을 따먹게 해서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지속이 안 되잖아요. 네? 근데 이 부동산 금융이 만들어내는 것은 뭐가 밑에 깔려 있는 거예요? 가계부채 급증하고 건설경기 부양 주도잖아요. 근데 이게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을 갉아먹고 있잖아요. 불평등이 심화시키고 있잖아요. 네? 여기에서 유혹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유혹을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아니 그동안에 가계부채와 건설경기 부양으로 이 부동산 금융이 간 것을 계속 이게 왜 생겼는지를 안다면은 이거를 그러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그러니까는 이 사회경제 생태계를 복원시킬 수가 있겠냐고. 이 두 가지의 체질을 개선하지 못하면은요, 이재명 정부에서 갑자기 무슨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성장률이 탁 올라갑니까? 네? 대통령이 그러니까 이래서 대통령 열심히 일하지만은 제가 그러잖아요. 국정 운영은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실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의사가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여야 되는 거예요. 마음씨 좋은 의사가 아니라 실력 있는 의사여야 되는 거예요. 네? 산업에 대해서 생태계적인 이해가 있어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국민 무료 AI 바우처를 지금 배분해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AI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무료 AI를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경제에 순기능을 하려면 뭡니까? 그 AI 이용하는 사람들이 되게 젊은 분들이 많이 갈 텐데,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창직, 자기 일자리, 혹은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이게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업에서야, 이거 AI 바우처 안 줘도, 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인프라를 지원해 주잖아요. 근데 그거 가지고 생산성을 높이거나 아니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거나 새로운 사업으로 연결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인터넷이 도입됐을 때 인터넷을 온 국민이 이용한다고 해가지고 그걸 생산성을 높이는 사람들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 그 인터넷 기술을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만든 사람들도 있지만은 많은 대다수 국민들은 그 인터넷을 그렇게 활용 못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의 바다가 아니라 쓰레기 바다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인터넷 세상을. 그렇죠? 이게 이어지려면요. 산업 생태계도 그러니까는 재구성해야 되지만은 이런 걸 가지고 AI 바우처를 이용을 해가지고 새로운 일자리, 그러니까 우리가 사업을, 비즈니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에 소득과 금융이 뒷받침돼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재명 정부의 기본 철학은 이재명 정부를 지원한 많은 지지층들은 기본 사회 건설 그게 사실 핵심적인 차이 아니에요? 핵심적인 차이가 아니냐고요. 이재명의 정체성과 관련해서. 그거 안 하면은 기존의 문재인 정권이라든가 그 전의 정권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을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제가 지금 쭉 얘기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에 그러니까 복원력을 회복하려면은 제가 그랬잖아요. 이 민생지원금을 일회성이 아니라 정기적인 사회소득화해야 된다. 이건 상위 소수가 그러니까는 혜택을 다 보고 있는 공제 혜택을 없애버리게 되면요. 그래서 정부가 조금 거기다 이제 연결시켜주게 되면 4인 가족 기준으로 1년에 8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규모예요. 네? 1년에 800만 원이요. 제가 이걸 정리해봤습니다. 일회성 민생지원금은 재정을 투입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지속하려면은 증세를 해야 돼. 재정에 부담을 안 주려면. 새롭게 세금을 더 걷어야 되죠. 일회성 민생지원금은 재정에 부담이 가요. 증세를 하지 않으면은. 근데 정기적 민생지원금은요, 증세 없이, 그 다음에 재정 부담도 없이 해결할 수 있잖아요. 기존의 공제를 없애가지고, 인적공제만 남겨가지고, 인적공제로 다 n분의 1 배분한다 이거예요. 그럼, 정부 채무를 증가하는 것도 없고, 증세도 안 한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소득세율을 그대로 그냥 적용하자 이거예요. 법인세율도 같은 아이디어로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거기까지 하면 여러분 막 복잡해지니까, 이거를만 간단하게 얘기해. 소득 재분배 효과. 이거 일회성 가지고는요,
효과가 미미합니다. 존재는 하지만은 미미해. 근데 정기적 민생지원금은 효과가 굉장히 크죠. 더군다나 소득이 낮을수록 기존의 공제 혜택은 뭡니까? 소득이 높을수록 많이 받았기 때문에 800만 원을 지원받더라도 가구당 4인 가족 기준으로 받더라도 많이 공제를 받았던 사람들은 그만큼 순수하게 지원받는 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공제를 적게 받은 사람들은 저 밑에 소득에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을 그러니까 그 혜택을 보니까는 소득 재분배 효과가 대단히 크죠. 소비 진작 효과 매우 크죠. 매우 크지. 예? 왜? 25만 원 한 번 받는 거 하고 4인 가족 기준으로 100만 원씩 해가지고 8번 받아가지고 그 중에 그러니까 한 뭐 30~40%만 저기 지역화폐로 하게 되면은 1년에 가구당 얼마를 쓸 수 있는 겁니까요? 30%만 지역화폐로 하면 3,8이 240만 원입니다. 한 가구당 1년에. 40%면 320만 원이고요. 매우 크죠. 가계소득 강화 효과? 매우 크죠. 800만 원이라는 소득이 1년에 연소득이 지금 더 덧붙여 보세요. 특히 뭐냐면 저소득층,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 최저임금 인상 많이 안 올려도 돼. 이번에 그러니까 290원 올린 거 가지고 자영업자들은 그러니까는 막 뭐 일부에서 분노하고 막 그러는데, 근데 저임금 노동자들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느냐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1,320원으로. 예? 다 같이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자영업자만 힘든 게 아니라 저임금 노동자들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거 안 올려줘도 추가로 그러니까 이래서 이 돈이 들어와 보세요. 이거 올려봤자 320원씩 올려가지고 1년에 얼마나 더 그거 합니까? 한 290원씩 올려가지고. 네? 그 다음에 노령연금도 거의 안 올려도 돼요. 왜? 대부분 그러니까 고령층들, 소득이 낮은 고령층들이 혜택을 이걸 거의 다 보거든요. 하위 20%는요, 대부분이 고령층, 소득이 취약한 고령층들.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OECD 1등이잖아요. 저임금 노동자들도 우리가 OECD에서 가장 높은 그룹에 속해 있고요. 이 문제 둘 다 해소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기본금융까지 결합을 하게 되면요, 창직, 젊은 사람들, 자기 하고 싶은 일들 하는데, 왜? 아니, 먹고 살기 위해 가지고, 아르바이트를 3개, 4개 해야지만이 하는데, 그 와중에 무슨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이거 개발을 하겠어요. 예? 이게 가계소비 강화하고 내수 강화하려면요, 그러잖아요.